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선거 다임날인 오늘 국내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며 허니문 랠리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뿔난 민심이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해결사를 자처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짚어봅니다. 경제단체를 비롯해 재계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크라 사태로 인한 기름값 상승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값이 8년 5개월 만에 리터당 1,900원도 넘어섰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확정되며 국내 증시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 시작으로 이른바 허니문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는데요. 최민정 기자입니다.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며 증권가에선 허니문 랠리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허니문 랠리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기대감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실제 한국거래소가 작성한 역대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코스피는 단 2번을 제외하면 모두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을 살펴보면 노태우 정부 40.1%, 김영삼 정부 40.3%, 김대중 정부 11.3%, 노무현 정부 52.6%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는 마이너스 37.8%, 박근혜 정부는 마이너스 0.02%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1년간 코스피 지수가 7.66% 상승하는 등 대부분 정부 출범 이후 허니문 효과가 통한 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물가가 치솟으며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증시 부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윤석열 당선인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물적 분할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개별 기업 또는 산업에 긍정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면 국내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는 그 1년차, 2년차에 정부 지출이 좀 내는 경향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정책 추진력이라든지 허니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외 변수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허니문 랠리 기대는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 전문가는 대선 효과로 인한 증시 랠리를 기대하는 건 이르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신정부가 출범해서 어떻게 될 거냐는 것보다는 외부적인 환경이나 먼저 판단한 다음에 이제 신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다듬어지고.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증권가에선 이른바 윤석열 정책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윤 당선인이 강조해온 공약과 정책을 중심으로 자금이 쏠릴 것이란 전망인데요. 새 정부에선 과연 어떤 업종이 웃게 될까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건설주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건축 수혜 기대감 등 대형 건설업체들의 수주 확대 기대감이 커진 모습입니다. 아파트 등 주택을 짓기 위해 필요한 건자재, 시멘트 관련주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주의 강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탈원전 정책 폐기를 약속했습니다. 이에 원자력 산업 발전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규제 이슈에 직격탄을 맞았던 플랫폼주도 수혜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겁니다. 이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반 급등했습니다. NFT 게임주와 암호화폐 관련주도 정책 수혜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윤 당선인은 NFT 이처럼 새 정부의 정책 수혜주로 꼽힌 건설, 건자재, 원전, 플랫폼, 게임 등 관련주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 또 규제 완화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기간 내놓은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은 공급 확대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에서 찾아 수요 억제보단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윤 당선인은 임기 동안 총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도시를 비롯해 공공택지 개발로 142만 호,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47만 호, 도심 역세권 복합 개발로 20만 호,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10만 호 등입니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재건축과 관련해 안전진단 면제,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를, 리모델링과 관련해선 추진법 제정 등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에서만 양질의 주택 10만 호가 추가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다만 각 지역별 공급 계획 등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아직 언급되지 않아서 이런 대규모 공급이 실현 가능할지는 물음표가 남습니다. 공급을 한다라고 해도 그때 공약으로 발표한 그 역세권 중심의 개발이라든지 뭐 반값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현실로 또 일어나야지만이 또 주택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 안에서 예산에 대한 그 의문 같은 것도 상당히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청약 제도도 새롭게 손질할 전망입니다. 현 정부 들어 청약 가점제 비율을 75%에서 100%로 확대한 것을 주택 면적에 따라 가점제 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청약 점수가 낮았던 2030 세대에게 주택 구입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집값 상승으로 대출 없이 주택 구입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비율 등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전쟁 결국 정권 교체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 숙제 윤석열 당선인의 차기 정부가 받아들게 된 셈인데요. 오는 5월 출범과 동시에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과 맞닥뜨리게 될 전망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새벽까지 피말리는 초박빙 접전 끝에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오는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출발과 함께 당장 산적한 부동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를 위해 당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제초안 보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오는 6월 내 제초안이 확정 부과될 예정인데 현재 반포의 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제초안이 예상보다 큰 금액으로 부과될 경우 서울권 재건축 시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월엔 종합부동산세 이슈가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과 대상이 확정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 등을 통해 종부세의 장기적 폐지를 포함한 세제 대수술을 공언했습니다.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관련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데 이 행보를 통해 공약한 대로 종부세의 장기적 폐지 여부 등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7월엔 임대차 3법 시행 2년차가 됩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 때 가격을 정하면 최소 2년, 최대 4년까지 임대가격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전월세 완정화라는 좋은 취지의 법안이지만
전세 매물가 폭등과 전세의 월세화 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법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 눈앞에 있는 거는 임대차나 종부세나 재건축이라고 보여지고 이런 공급적인 정책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예산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거래세 등과 같은 거래 관련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문제 해결 구원투수를 자처한 윤석열 당선인. 주택 공급과 부동산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앞으로 행보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선거 기간 동안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하며 집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제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직결된 금융정책에도 변화가 예고되는데요. 윤다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금융정책의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상한을 80%로 올리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생애 최초 구입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관계없이 LTV를 70%로 통일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수에 따라 LTV를 30에서 40% 차등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가열지구의 경우 집값이 9억 원 이하면 LTV는 40%가 적용됩니다. LTV가 공약대로 완화되더라도 총부채 원리금 상한 비율, DSR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대출 한도는 여전히 제한됩니다. 윤 당선인은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서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대출 없이는 집을 살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LTV 규제가 완화되면 실효성을 위해 DSR 규제와 함께 은행 대출문을 좁힌 총량 규제도 완화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당선인은 청년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금융지원 확대도 강조했습니다.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의 경우 한도를 보증금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 원, 그 외 지역 2억 원까지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들에게도 최대 2억 원을 최장 10년간 저리로 빌려주고 청년층의 재산 형성을 도와준다는 청년 도약 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청년들 대상으로 한 주택 관련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DSR에 대한 차주별 규제도 해당 차주에 대해서 좀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리 인상, 소상공인 지원 등 새 정부 금융과제가 잔뜩 쌓여있는 가운데 금융공약 실현이 잘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재계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 또 노사관계 선진화에 적극 나서달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장민선 기자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당선자의 리더십이 중요한 때라고 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대한상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 국가사회 발전과 경제 제도약의 길로 이끌어주길 간곡히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평소 강조한 시장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민간 주도의 성장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차질 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차기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계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총은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혁신과 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새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앞장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제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당장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려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챙겨봐야 돼요. 무역도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새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의 혈관인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규제 개혁을 통해 수출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예, 이번엔 중소기업계 반응 좀 살펴보도록 하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중소기업 대상 주 52시간제 보완, 50조 규모의 코로나19 손실 보상 등을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중기업계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인데요.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 연결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뭐 공약부터 좀 짚어볼게요. 52시간제 개선, 손실보상 보상금 확대 등을 지금 약속한 바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네, 윤석열 당선인의 중소기업 공약의 핵심은 50조 규모의 코로나19 손실 보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50조 원 이상의 재정자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0조 원으로 보상금 규모를 높이고 국세청 등이 보유한 자료를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을 우선 지급하는 선보상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기업계의 우려가 높은 주 52시간제도 개선합니다. 코로나 이후 심화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특별법 제정과 함께 주 52시간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총 근무 시간이 유지된다면 근무 형태와 업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혁신 벤처단체 협의회의 수건과제였던 복수 의결권 제도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 환경에 맞게 기업 관련법을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혁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연 10조 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투자합니다. 이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위원장에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를 영입할 방침입니다. 예, 중소벤처 소상공인 업계 각각 차기 정부를 향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중기업계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중소기업계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꼽았습니다. 차기 정부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개선,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를 업종별, 기업별로 차등 적용해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의 목소리도 큽니다. 법 자체가 예방보다는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과 달리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가 어렵고 관련 인력을 충원하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민간 공공분야 납품단가 제각받기와 탄소 중립과 환경, 사회 지배구조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달 중기중앙회 찾아가지고 중소기업 정책 비전 발표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중기중앙회도 오늘 대통령 당선인 축하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중기중앙회는 윤석열 당선인이 한국 경제와 중소기업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정책 비전을 제시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오늘 오전 논평을 통해 과거 한국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창의와 역동성은 저하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경제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선인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와 중소기업계 인물 위원장 임명에 대해 세 차례 약속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중앙회는 이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정착과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그리고 디지털 전환 및 혁신 역량 강화 등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과제들을 대부분 공약에 반영한 만큼 688만 중소기업 성장 시대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계도 끊임없는 혁신과 성장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넘어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행복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핵심 국정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 들어봐야 될 텐데요. 코로나19로 가장 큰 직격탄 타격을 맞은 분들입니다. 현실적 대책이 가장 필요할 텐데 이분들 어떻습니까? 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해제와 손실보상금 대폭 지급 등인데요. 소상공인 연합회는 최근 주요 정책 입법 현안으로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한국형 PPP 제도와 폐업 재기 지원제도 확대 중심의 코로나19 긴급 현안, 최저임금법 개정,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등도 요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소상공인 공제조합, 종합지원센터와 정책연구소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중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추가 개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7월 개정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존 손실보상법에선 시간이 아닌 인원과 시설 등 행정명령으로 입은 피해 손실보상은 제외돼 있어 여행이나 숙박, 전시, 공연, 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인원과 시설 제한 등 행정명령에 따른 사각지대 없이 온전한 손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고 인건비 등의 고정비까지 100% 보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중기 관련 업계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정세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쿠팡에서 이제 환불받기가 이전보다 다소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쿠팡은 조건 없는 30일 이내 무료 반품 정책을 펼쳐왔었는데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늘자 조건을 단 환불 정책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나선 겁니다. 문다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쿠팡이 소비자들에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던 무료 반품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환불 정책을 악용한 사례가 계속 늘어 더 이상 감당하기 버거운 탓입니다. 당초 쿠팡의 유료 멤버십 쿠팡 와우 회원은 로켓 배송 상품에 있어 30일 이내에 조건 없는 무료 반품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용 흔적이 없는 상품만 교환 반품이 가능해집니다. 쿠팡은 최근 홈페이지 팝업 화면을 통해 사용 흔적이 없는 상품만 교환, 반품이 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공지했습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상품 포장을 확인하고 패션 상품의 경우 태그와 라벨 부착을 확인합니다. 이에 따라 포장이 훼손되거나 라벨이 없는 상품은 교환 반품이 불가해집니다. 가전 설치 상품은 단순 변심인 경우와 상품의 전원을 켠 경우 모두 불가합니다. 당초 이 같은 사항들은 약관에 나와 있었지만 쿠팡이 공지를 띄워 소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는 변경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막 소비자에게 뭐든지 다 해준다. 이런 식의 그러한 마케팅 전략을 쓰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소비자를 스포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뭐 어떤 행동도 가능하다라고 소비자를 유혹하는 그런 것이다. 이전까지 쿠팡은 단순 변심에도 아무런 조건 없는 환불 정책을 펼쳐왔는데 반송료가 무료인데다 환불 가능 기간도 길다 보니 잠깐 사용 후 돌려보내는 악용 사례가 증가해 애를 먹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구매한 뒤 다 읽고 환불하는 식입니다. 그간 쿠팡은 모니터링을 통해 이런 거래 행위를 제재하고 있었지만 모니터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 1,000억 원으로 한 달 전 대비 1,000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석 달째 은행권 가계대출이 줄어든 건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4년 이후 처음입니다. 종류별로는 전세자금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1조 8천억 원 늘었지만 그 증가폭은 축소됐고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1조 9천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전국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도 돌파하며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오전 10시 기준 전날 대비 11원 95전 상승한 1,904원 35전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휘발유 가격이 1,900원을 돌파하게 된 건 2013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휘발유 가격이 비싼 곳은 서울로 전날 대비 17원 19전 오른 1,978원 62전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전국 휘발유 값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리터당 2,000원을 넘겼던 2012년으로 사실상 현재 유류세 20% 인하로 가격이 리터당 164원 낮아진 점을 감안한다면 2,000원을 넘긴 셈입니다. 이 같은 고유가 상태가 지속되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가 추이에 따라 인하율 확대 방안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이상탐지 기술 기반 인공지능 전문기업 모아데이터가 코스닥 상장 첫날 11% 하락하며 다소 부진한 성적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모아데이터는 공모가 2만 원보다 10% 낮은 18,000원의 시초가를 형성했습니다. 장중 큰 변동성을 보이던 주가는 시초가 대비 10.83% 낮은 16,05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진행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선 114.2대 1을, 25일부터 28일 진행된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에선 23.4대 1의 낮은 경쟁률을 기록해 주가 흐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한편 모아데이터는 상장 이후 이상탐지 기술을 각종 산업에 적중시켜 인공지능 이상탐지 대표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일부 중서부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건조특보는 아직 전국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최대 순간풍속 초속 15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중부 서해안은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아침 기온 서울 4도, 대전 3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9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은 7도 보이겠고 한낮 기온은 17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 7도, 대구 4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물결은 모든 해상이 잔잔하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서해와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를 보여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